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임상안경학 담당 교수 김용수입니다. 지금부터 임상안경학 5주차 2차 시수업 내용에 들어갈 텐데요. 지난 시간에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워밍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오랜만에 또 원격 수업 여러분들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진행을 조금 늦게 했다고 느리고 아주 자세히 했다고 보면 되고요. 이번 시간에는 대략 내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한 10문제 정도를 아주 빠른 시간 안에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뭐 그냥 단순히 막 풀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난 시간보다는 조금 함축해서 문제를 풀이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그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한 문제 한 문제가 내포하고 있는 출제 의도를 파악하면서 내 문제 풀이를 좀 따라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문제 풀이에 들어갈게요.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구절검사와 관련된 문제 풀이가 되겠고요. 자, 문제를 한번 내가 읽어볼게요. 강주경선이 타보 방향각 30도인 근시성 난시안이 난으로 방사선 시표를 보면 몇 시 방향이 가장 진하겠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쉽게 접근할 수도 있고요. 약간 좀 어렵게 접근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핵심 키워드, 문제의 키워드들을 알아야 하겠죠. 자, 첫 번째 타보식 방향각이라는 단어를 당연히 알아야 할 거고요. 두 번째 근시성 난시안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두 번째로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타보식 방향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되겠죠. 뭐 대부분 다 알고 있겠지만 혹시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한 번만 더 강조합니다. 타보식 방향각은 안경사가 안경 착용자를 바라보았을 때 안경을 착용하고 있겠죠. 그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뭐 난시의 방향이 몇 도이다. 또는 뭐 프리즘의 기저 방향이 뭐 몇 도 방향에 있다. 이렇게 방향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기법이 되겠고요. 우선 착용자를 바라보았을 때 오른쪽이 무조건 0도라고 보면 돼요. 여기가 코 방향이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0도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각도가 표기되게 되어 있습니다. 얘도 얘가 오른쪽 눈이고요. 얘는 왼쪽 눈이겠죠. 당연히 그 0도부터 90도 또 180도 이런 방향으로 방향을 표기하는 것이 타보식 방향각이 되겠고요. 구망국식은 사실 몰라도 상관없는데요. 구망국식 같은 경우는 코 쪽이 0도고 이렇게 팔을 펼치듯이 각도가 이렇게 표기하는 방법이 구망국식입니다. 그건 조제가공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그 수업할 때 다 알려줬던 거니까 혹시라도 이해 안 되면 그 파트 펴보면 되고요. 오늘은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자, 일단 타보식 방향각에 대한 개념 기본적으로 알았죠. 자, 두 번째. 근시성 난시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망막이 있으면 뭐 어떤 상태로 놓여 있는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뭐 근시성 뭐 복성 난시일 수도 있고 뭐 단성 난시일 수도 있고 또 근시성 복성 도난시일 수도 있고요. 근시성 복성 직난시일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은 30도의 타보식 방향각을 갖는다고 했고 강주경선이 30도 방향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일단 직난시와 도난시는 아니란 얘기예요. 산난시란 얘기겠죠. 여기까지는 이해됐죠?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망막의 앞쪽에 예를 들어서 뭐 두 개의 초선이 일단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지금 내가 직난시로 표현해서 좀 그렇지만 어쨌든 대각선 방향에 이렇게 표현하지 맙시다. 요거 하지 말고 망막의 앞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위치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때 강주경선이 30도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때 강주경선이 의미하는 건 뭐를 나타낸다? 그렇죠. 각막의 경선을 나타낸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키워드를 살펴봤고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자, 정답률이 32명 중에서 3명이 맞췄대요. 정답률이 정말 낮아요. 자, 내가 10초 정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아주 심플하게 풀어보세요. 자, 시작. 네. 자, 여러분들은 동영상 스톱하고 풀어봤을 거로 가정하고 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문제 풀이를 살펴봤을 때, 자, 아래쪽에 내가 정리해놨죠? 약주경선이 120도
뇌시라고 써놨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이해 못하면 내가 이렇게 정리해놔도 사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밑에 뭐라고 해놨어요? 외우지 말고, 이게 외자도 좀 내가 오타도 났어. 이게 외자가 이 외자가 아니라 이건데, 그치? 외우지 말고 그림을 그려서 원리를 이해하라. 이렇게 내가 설명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근시성 난시니까 망막 앞쪽에 있다라고 판단하면 되고요. 자, 일단 이럴 때는 각막을 하나 그려놓고요. 망막을 하나 그려놓고요. 지금 내가 그림을 다시 그릴게, 다시. 지금 산안시니까 각막을 하나 그려놓고요. 망막을 그려놓고요. 이렇게 중앙에 축을 하나 그려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30도 방향이 강주경선이래요. 얘가 강주경선 방향이래요. 각막에서. 그럼 약주경선 방향은 어딜까요? 얘에서 90도 반대 방향이니까 120도 방향이 약주경선 방향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때 일단 근시성 복난시로 가정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상되는 이미지들은, 초선은 어떻게 결상될까요? 이 각막의 경선에 의해서 결상되는, 망막에 결상되는 초선은 어떻게 결상될까요? 당연히도 강주경선에 해당되는 건 망막보다 훨씬 더 앞쪽에 몇 도 방향으로? 얘에서 90도 반대 방향인 120도 방향의 뭐가? 그렇죠. 초선이 형성되겠죠. 그 다음에 약주경선이라는 건 뭐냐면 굴절력이 약한 걸 의미하니까 강주경선보다는 뒤쪽에 형성될 거고요. 얘가 120도 방향이니까 초선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30도 방향으로 뭐가 형성될까요? 초선이 형성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지금 형성된 사람에게, 그러니까 30도 경선 방향의 초선 하나, 그 다음에 120도 경선 방향의 초선 하나가 망막에 결상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그러니까 각막에 의해서, 각막의 강주경선과 약주경선에 의해서 형성된 초선.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신 사람 눈의 굴절력을 60다이옵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조금 굴절력 단위로 표기하면 이럴 것 같아요. 강주경선이니까 얘는 둘 다 근시성 복난시니까 정신 사람보다 훨씬 더 굴절력이 높겠네요. 그랬을 때 강주경선은 뭐 예를 들어서 64다이옵터가 될 거고요. 약주경선은 뭐 62다이옵터 뭐 이런 식의 굴절력이 되겠죠. 그러니까 양쪽 경선이 모두 다 정신 사람보다 굴절력이 높은 근시성 복난시인 상태고, 그럴 때 근시성 난시, 그중에서 복난시를 그냥 가정한 거예요. 그랬을 때 더 강한 굴절력을 가진 것이 강주경선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훨씬 더 눈의 앞쪽에 형성되고, 약주경선은 그보다 뒤쪽에 형성될 거고, 뒤쪽에 형성되는, 그러니까 망막에 가깝게 형성되는 초선 방향이 선명하게 보이겠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쵸?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약주경선과 강주경선, 초선 이런 개념들은 전부 다 그냥 안경사의 입장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안경사가 환자를 바라보았을 때, 실질적으로 요거까지만 더 정리하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선명하다, 흐리다를 느낄 때, 예를 들어서 1번 초선과 2번 초선에서 이 초선이 이 사람 눈에 결상되었을 때 당연히 더 망막에 더 가까운 걸 선명하다고 느끼잖아요. 여러분들도 어떤 이미지를 보는데 이 눈앞에 있는 거랑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거랑 본다고 하면 당연히 눈앞에 있는 게 선명하고 진하고 이렇게 보이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의 망막에서도 당연히 이 사람에게도 30도 방향의 초선이 훨씬 더 선명합니다. 왜? 얘는 망막으로부터 거리가 요만큼인데요. 얘는 약주경선에 의해서 형성된 초선은 어때요? 그보다 훨씬 더 망막보다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흐리게 보이잖아요. 그럼 얘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30도 방향의 선이 선명해 보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 피검사자를, 그러니까 안경 착용자를 바라봤을 때, 오, 저 사람 눈에 지금 이렇게 30도 경선 방향의 초선이 선명해 보이겠네 라고 안경사의 입장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화면에다 그림을 그려놓은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안경사 입장이니까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내가 너무 복잡하게 얘기하고 있나요? 그래도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지금 사실은 내가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실제로 저 사람은 내가 안경사가 바라봤을 때, 지금 약주경선에 의해서 형성된 초선이 지금 저렇게 30도 방향에 저 사람 눈에서 선명하게 지금 보이는 선이 30도 방향이네 라고 얘기하지만 저 사람은 실제 안경 착용자는 어떻습니까? 저 상황에서 이렇게 돌려봤을 때 여러분들이 내 지금 뒤통수를 바라보았을 때의 이 상황에 선이 선명하겠죠.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안경사로서 지금 그 약주경선, 강주경선을 모두 표기하고, 내가 생각했을 땐 안경사 내가 보니까, 저 30도 방향이 그 약주경선에 의해서 형성된 초선이야. 저쪽 방향이 선명하겠네. 라고 느끼지만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 사람은 나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선명하다고 느끼는 선은 어디입니까? 그 사람 뒤통수에서 이렇게 바라본 거죠. 예를 들어서, 자, 봐봐요. 지금 여러분들이 안경사예요. 자, 그래서 지금 문제의 이 사람이, 지금 봐봐요. 지금 나 이거 지금 좌우 반전으로 해놨지. 그래서 잠깐만, 똑바로 해놓고 다시 설명할게요. 자, 이제 이렇게 하면 반전 안 됐죠? 똑바로 됐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나 안경사를 바라본 거예요. 이제 안경 착용자를 바라본 거예요. 이 문제와 같이. 그랬더니 이렇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약주경선이 30도 방향이지? 그럼 이쪽 선이 선명하겠네. 라고 판단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실제로 보는 건 어때요? 이 안경 착용자가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안경 착용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를 이렇게 이 안경 착용자의 뒤통수에서 지금 요거 뒤통수에서 바라보는 거잖아요. 이 안경 착용자의 뒤통수에서 바라본 상황이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거 몇 도로 보여요, 지금? 지금 여기가 타보식 방향각이니까 0도. 요렇게 올라가서 90도. 요렇게 하면 여기 몇 도예요? 여기가 180도 이렇게 뒤집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몇 도예요? 180에서 30도를 빼면 150도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안경 착용자는 150도 방향이 선명하다고 얘기해요. 그럼 150도면 몇 도죠? 150도. 지금 여기 150도, 여기에 지금 150도 방향이잖아요. 그럼 지금 요 아래쪽을 시계 방향으로 여기를 나타내겠죠. 지금, 나도 지금 반대로 해. 여기가 지금 수평선 방향이 3시. 여기다 써줄게요. 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바라봤을 때. 지금 여기가 지금 쇠시잖아요. 수평선 방향이 쇠시고 거기서 지금 이쪽 그림이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이쪽에서 180도에서 이렇게 지금 나 지금 거꾸로 돼서 헷갈려. 이렇게 30도 올라갔으니까 이쪽 반대 방향은 어떻게 되겠어요? 180도에서 또 30도 내려와야 되겠죠. 그러면 방사선 지표에서 1시의 등급은 1시의 눈금은 몇 도입니까? 30도잖아요. 그러니까 3시에서 4시니까 여기 30도 내려왔으니까 여기가 4시가 되겠죠. 어렵다 그지? 어렵다 그지? 어찌됐든 여기까지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나 못하나 내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문제를 풀 때는 다시 처음부터 풀어볼게요.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라서 그래요. 되게 쉬운 문제 같으면서도 어려운 문제니까. 자, 그럼 다시 설명하기 전에 그럼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나 모르겠어. 뭐가 뒤통수에서 바라보고 타보식 방향각이 앞에서 바라보고 나 이런 거 모르겠어. 그냥 교수님 이거 좀 쉽게 알려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시성 난시에서는 약주경선의 방향이 선명해 보입니다. 근시성 난시 안에서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S-2 다이옵터 컴비네이션 C-1 다이옵터 얘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 AX가 지금 150도 요런 처방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얘기 아니죠. 미안해요.
120도. 미안해요. 요런 처방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 어떤 처방전을 이렇게 제시해 줬을 때 요 축방향, 약주경선의 축방향이에요. 이 굴절력이, 처방전의 굴절력이 약주경선의 축방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2 다이옵터 컴비네이션 C-1 다이옵터 AX 180도 이런 처방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방사선시표를 보여주면 어디가 선명하다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은? 자, 쉽게 설명을 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이 안경 처방전에서 S-C 표기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이 지금 AX 180, AX 120이라고 되어 있는 요 방향이 모두 다 각막이 약주경선 방향이라고요. 얘도 약주경선 방향이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쉽게 풀이하려면 약주경선 방향에 그 방사선시표 1시, 2시, 3시 할 때 요 시각 방향 있잖아요. 여기가 12시잖아요. 그리고 1시, 2시잖아요. 1시, 2시, 3시 할 때 요 하나의 시각이 30도잖아요. 그러면 그냥 얘를 약주경선을 3으로 그냥 나누면 돼요. 30도로. 얘도 30도로 나누면 돼요. 좀 화면 깨끗하게 하고 다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여기다 써가면서 설명합시다. S-2 다이옵터에 컴비네이션 C-1 다이옵터가 되고요. AX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120도다.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얘가 뭐라고요? 약주경선의 방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방사선시표 어쩌고저쩌고, 몇 시 방향이 선명하게 보이는가 이런 얘기 나오면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림을 그려서 이 각막 경선에 대한 초선의 상태를 이해하고 그 초선을 그려놓은 상태에서 그건 안경사가 바라본 거니까 이 뒤통수에서 바라보는 입장에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초선의 위치를 다시 판단해서 어디가 선명해지겠구나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데 그 이해하기가 어려우면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S-C 표기로 바꿔요. 그랬을 때 얘를 나오는 이 써져 있는 이 각도가 다 약주경선 방향이라고요. 그래서 얘를 30도로 나눠주게 되면 몇이 나옵니까? 한 시간 간격이 30도라 했잖아요. 그러면 4가 나오죠. 3, 4, 12. 그러면 4시 방향이 선명해요.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된다고요. 선택하면 된다고요. 사실 이걸 내가 권하지는 않는데 잘 이해가 안 된다면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자, 다시 S-2 다이옵터 컴비네이션 C-1 다이옵터에 AX 180도다. 그럼 얘가 약주경선, 각막의 약주경선 방향이라고 그랬잖아요. 얘를 30도로 나눠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3, 6, 18, 6시가 선명해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사실 아래 예제 같은 경우는 직난시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방사선시표를 보여줬을 때 6시 방향, 6시, 12시, 6시 방향이 선명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강주경선과 약주경선의 개념, 그림을 그려서 이해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려우면 어떻게 한다? 이렇게 S-C 표기로 바꿔서 요 축이 표기되어 있는 축 방향을 시간 간격인 30도로 나누어져서 나오는 그 값이 바로 시계 방향이다라고 이해해 주어도 사실 뭐 무방합니다. 그걸 내가 권하진 않지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아까 얘기한 걸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내가 다시 한번 차분히 한번 설명해 줄 테니까 한번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갑니다. 처음부터 할 거예요. 자, 강주 경선의 타보식 방향각이 30도이고 근시성 난시가 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나은 상태로 방사선 시표를
보았을 때를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 일단 각막을 그리고 망막을 그려요. 이제 FM대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강주경선이 30도 방향이고 약주경선이 당연히도 여기는 120도 방향이겠죠. 강주경선과 약주경선은 90도 관계에 있으니까요. 강주경선이 30도면 약주경선이 당연히 120도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강주경선이고 얘가 약주경선이겠죠. 이때 망막에 형성되는 초선은 강주경선은 당연히 굴절력이 더 높으니까 근시성 굴절 이상도니까요. 당연히 굴절력이 더 높은 거니까 망막보다 훨씬 더 앞쪽에 몇 도 방향으로? 그렇죠. 120도 방향으로 이렇게 초선을 형성할 거고요. 얘가 강주경선에 의한 초선이 될 거고요. 그러면 약주경선에 의한 초선은 어떻게 될까요? 더 굴절력이 약한 거니까 120도 방향에서 형성된 초선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죠. 이렇게 30도 방향으로 초선이 형성될 거고 이 환자의 망막에서 안경착용자의 망막에서 훨씬 더 가까운 30도 방향의 초선이 선명하다고 할 것이다. 여기까지가 1번 단계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경선과 초선의 방향 관계는 모두 다 누구의 입장이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안경사의 입장에서 모든 이런 초선과 경선 이런 관계들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안경사가 지금 방선시표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 환자가 방선시표를 보면서 어디가 더 선명한지를 안경사에게 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 이 형성된 초선의 상태를 이 환자의 지금 정면에서 안경사가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럼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선이 방선시표를 보았을 때 선명할까를 알아보려면 안경사가 이 안경 착용자의 정면에 있지 말고 이렇게 이동해 가서 어디로? 그렇죠. 환자의 뒤통수에서 바라보는 입장으로 방선시표를 바라보면 그게 실제로 이 안경 착용자가 나아닌 상태에서 선명한 상태다. 근데 좀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안경사 입장이야. 까지는 이해됐죠? 자, 두 번째. 요 선명하게 보이는 방향에다가 방향을 180도에서 빼주게 됩니다. 그러면 나오는 값이 150도가 되겠고요. 얘가 바로 정면에서 내가 이 안경 착용자의 뒤통수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180도 반전된 상황이죠. 아까 내가 이거 얘기했잖아요. 요렇게 이게 좀 반전돼서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안경사가 뒤통수로 위치를 이렇게 바꾼 거죠. 정면에서 보다가 뒤통수로 이동했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용지가 지금 종이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90도가 아니라 180도 회전된 상태랑 똑같잖아요. 따라서 180도에서 요 선명한 후초선의 각도를 빼주게 됩니다. 그럼 150도가 나오죠. 그러면 얘를 타보식 방향각으로 한번 표기를 해보면 되겠죠. 이렇게 눈이 있을 때 150도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쪽이 되겠죠? 그러니까 180도에서 30도 위로 올라가게 되면 여기가 150도가 되잖아요. 그럼 150도 방향은 쭉 하고 방선시표에서 1시, 2시, 여기가 3시, 그 요 하나 간격이 지금 30도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도 4시가 선명해 보인다. 요렇게 해서 결국은 답이 4번이 되는 건데요. 당연히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이러한 문제가 다양하게 변환되고 바뀌어서 출제가 되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관계를 이게 외자가 아니라 외라 그랬어요. 외우지 말고 그림을 그려서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난 도저히 그림을 그려서 내가 이해할 수가 없다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1번 표기를 무조건 S-C 표기로 변환한다. 그때 축방향이 있겠죠. 축방향이 있겠죠. 그럼 축방향을 어떻게 해준다? 축방향을 어떻게 해준다고요? 나누기 30도를 해준다. 그러면 그때 나타난 값이 뭐 예를 들어서 뭐 2가 나왔다. 그러면 몇 시? 그렇죠. 2시가 선명해요. 요 답이 2시가 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요걸 30도로 나눴을 때 얘가 예를 들어서 뭐 4가 나왔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지.
4시 방향이 답이 되는 거고. 그쵸? 또는 나온 값이 뭐 5가 나왔다. 그럼 이게 아마 150도 될 거예요. 그러면 몇 시가 5시 방향이 선명하다라고 얘기한다. 방선시표를 나안으로 봤을 때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뭐 쉽게 풀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쵸? 단계가 이렇게 되죠? S-C 표기로 바꾼다. 두 번째 30도로 나눠서 나온 값이 그 시계 방향이다 라고 이해를 해 주어도 무방하지만 권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이런 유사한 문제를 내가 다시 한번 풀어보겠지만 항상 그림을 그려서 경선과 초선의 상태 모두 다 이해를 하고 또 이런 경선과 초선의 상태를 그림으로 처음 그린 것은 모두 안경사가 정면을 바라봤을 때 그 사람 안경 착용자의 눈에 지금 결상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니까 결국은 최종적으로 정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뒤통수에서 바라본 상태에서 방선시표 어디가 선명하겠다라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문제 풀이 마무리하고요. 나중에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오늘 이번 2차 시선 많이 풀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또 늦어졌어요. 자, 한번 내가 문제를 읽어볼게요. 운무법에 의한 검사 시 최적구명 굴절력에서 이거 아까 1차 시에서 했던 내용하고 되게 비슷하잖아요. 그죠? 최적구명 굴절력에서 예상 난시 교정 실린더의 굴절력의 반 정도를 플러스 방향으로 가하면 어떤 상태가 되겠는가? 어떤 상태가 되겠는가? 이게 문제예요. 야, 또 여러분들 헷갈리죠? 자, 내가 핵심 키워드만 짚어주고 또 문제 풀 시간 주겠습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운무법에 의한 난시 검사법. 이때 최적구면 굴절력 상태에서 예상 난시 교정 실린더 굴절력의 반 정도를 운무했을 때의 상태입니다. 이해했을까요?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운무해야 되죠? 예상 난시 교정 실린더 굴절력의 반에다가 더하기 또 뭐 해줘요? 한 0.50 정도를 추가 부과한 상태에서 이 상태가 뭐냐면 근시성 복난시 상태에서 방사선시표를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요 050을 부과하지 않고 그냥 예상 난시 원주굴절력 값의 반에 해당되는 값만을 부과한 상태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사람의 눈에 결상되는 초선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가 되겠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문제 한 10초 정도 풀어보세요. 자, 시작. 네. 자, 풀어봤다고 가정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풀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밑에 뭐라고 써놨어요? 그림으로 초선의 위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설명 필요 없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림으로서 자세히 한번 차분히 설명을 해줘 볼게요. 일단 가정 1. 근시성 복난시를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상태냐면 이 눈의 굴절력이 뭐 오른쪽도 뭐 강주경선이 뭐 한 63다이옵터 정도 된다 하고 약주경선이 61다이옵터 정도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망막에 이렇게 결상되는 상태를 봤을 때 지금 아무것도 교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이렇게 하나 결상될 거고요. 하나는 이렇게 결상되겠죠. 맞죠? 이 강주경선에 의한 건 더 구조력이 강하니까 망막보다 더 이렇게 앞쪽에 또 약주경선에 의한 초선은 망막에 상대적으로 좀 가깝게 이렇게 결상되겠죠. 그렇죠? 지금 상태에서 이제 굴절 검사를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이제 근식성 복난시가 이런 상태로 지금 망막에 초선이 맺혀 있겠구나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리라고 내가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일단 첫 번째 단계에서 가정을 했으니까 자, 이번에 굴절 검사를 진행해야 되겠죠. 어떻게 진행합니까? 나한 시력을 측정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일단 근시성 굴절 이상도가 있다는 걸 알았다면 마이너스 굴절력을 점차 부과하다가 더 이상 마이너스 렌즈를 높여도 시력이 향상되지 않는 지점, 그 지점을 뭐라 합니까? 최적 구면
굴절력이 부과된 상태라고 표현하고 이때는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까? 색깔 좀 바꿔볼까요? 지금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굴절력을 높이게 되면 이 초선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렌즈는 빛을 밀어주는 발산시키는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초선이 어떻게 되겠어요? 뒤로 이동하겠죠. 또 마이너스 굴절력을 높이면 또 뒤로 이동할 거고요. 또 높이면 또 뒤로 이동할 거고요. 이러다가 이렇게 최소 창란원이 망막의 중앙에 위치하는 그 상태, 이 상태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최적 구면 굴절력 상태, 달리 얘기하면 뭐라고요? 그렇죠. 양주경선 균형 상태가 됩니다. 이때 최대 교정 시력, 그러니까 교정된 최적 구면 굴절력 상태에서의 최대 교정 시력에 따라서 아까 요 전에 1차 시에서 그 표 하나 보여줬잖아요. 예상되는 난시의 양을 평가하겠죠. 예를 들어서 최대 교정 시력이 이 상태에서 0.5가 나왔다면 대략 2다이옵터 정도의 난시가 있는 상태다라고 가정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얘를 반으로 일단 나눠주고 더하기 0.50 다이옵터를 부과한 상태에서 방사선시표를 보여주면 되겠죠. 근데 지금 문제는 어때요? 얘를 하지 않은 상태, 0.5를 부과하지 않은 상태예요. 이거 무슨 이야기냐면 난시의 양을 반으로 나눴다는 의미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다시 뒤로 이거 다 지우고요. 아이고, 이게 답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데. 다시. 자, 난시, 예상 난시를 2로 나누어 줬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망막에 두 주경선이 균형을 맞춘 상태가 어때요? 전체 난시의 양이죠. 아까 예제 들었던 건 뭐 한 0.5 정도 최적 구면 굴절력 상태에서 시력을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대략 한 2다이옵터 정도의 난시가 있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부터 망막까지가 1다이옵터, 또 망막부터 후초선까지가 1다이옵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전체 난시가 2면 앞에 전초선까지가 1다이옵터, 광학적으로 후초선까지가 1다이옵터를 의미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이 중에서 얘를 반으로 나누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반으로 나눈 만큼을 운무시켰다는 얘기는 요 하나, 반에 해당되는 1다이옵터만큼을 운무, 눈의 앞쪽으로 끌어당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색을 바꿔볼게요. 얘가 1다이옵터만큼 요렇게, 아유, 너 나오지 마. 이런, 다시, 미안. 에이, 나 좀 빠르게 그릴게요. 이렇게 여기까지가 2다이옵터라고 가정하면 요 하나 칸이 1다이옵터, 하나 칸이 1다이옵터라고 얘기했고 예상 난시 굴절력의 반으로 나눈다는 얘기는 얘를 후초선을 1다이옵터만큼 망막 앞으로 그 다음에 전초선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얘도 1다이옵터만큼 망막 앞으로 이동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럼 최소 창란원은 어디로 이동할까요? 그렇죠. 전초선이 있던 위치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펜 색깔을 또 바꿔보면 이렇게 되겠죠. 전초선, 최소 창란원, 후초선 이런 상태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방사선시표를 보여주게 되면 당연히 후초선 방향이 선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그냥 방사선시표 보여주면 될 텐데 굳이 이 상태에다가 플러스 0.50 다이옵터를 더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론적으로는 이게 예상 난시 값이라는 건 말 그대로 예상된 난시 값이고 거기에 반을 나눴다는 얘기는 이론적으로는 지금과 같은 상태가 되지만 즉 지금과 같은 상태 이번 문제의 답이 뭐죠? 근시성 단성 난시 상태가 되지만 말 그대로 이건 예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다가 예상된 이 2다이옵터가 아니라 실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난시가 뭐 한 2.50 다이옵터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완벽하게 이 난시의 그러니까 이 반을 나눈 상태에다가 한번 둔 상태를 한번 봅시다. 얘를 반으로 나누게 되면 1.2
2호 다이옵터 난시를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근시성 단성 난시 상태에서 플러스 050을 합쳐서 완벽하게 근시성 복난시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다가 이 예상되는 난시 굴절력 값이 달라지게 되면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겠어요. 원래는 이 후초선이 선명하게 보여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잘못하다가 이 전초선이 망막에 더 가까운 상태가 있고 후초선은 뭐 이렇게 된 상태라고 얘기할까요? 최소 착란원은 망막 뒤쪽에 위치하는 상태? 이렇게 엉뚱한 상태에서 방사선시표 검사를 진행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후초선이 선명한 상태에서 난시 검사가 진행돼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다 전초선이 망막에 가까운 상태로 검사가 되면 난시축이 완전히 90도로 뒤바뀐 상태로 처방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를 막기 위해서 예상되는 난시 굴절력 값에다가 반으로 나눠서 그게 아마도 이렇게 근시성 단난시 상태일 거야. 하지만 정확하게 믿을 수는 없어. 그래서 인위적으로 플러스 050이나 플러스 075를 더 덧대서 혹시나 모를 발생될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플러스 050이나 플러스 075를 더 덧대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어떤 상태를 만들어준다? 근시성, 복성, 난시 상태로 만들어준 상태에서 방사선 시표를 보여주어서 혹시 모를 오류를 막기 위한 겁니다. 여기까지 혹시 이해됐을까요? 자, 다시 그럼 원상태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결국은 예상되는 난시값의 2분의 2를 플러스 방향으로 운무한 상태인 근시성 단난시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그냥 방사선 시표 검사하면 그냥 검사가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얘가 완전한 근시성 단성 난시가 아니라 약간이라도 뒤로 가게 된다면 조절력이 개입되는 문제도 발생하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예상되는 난시 굴절력이 오차가 발생했다면 완전히 뒤쪽에서 원시성 난시 상태로 결상된 상태에서 검사를 진행하게 되면 전초선이 망막에 가까운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완전 난시 값이 90도 뒤바뀌어 버리는 그런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근시성 단성 난시에서 방선시표를 보여주어도 무방하지만 첫 번째, 조절의 개입을 막기 위해서 완벽하게 근시성 복난시로 만들어서 조절의 개입이 안 되게 만들기 위해서 두 번째, 혹시라도 예상되는 난시값이 너무 큰 오차가 발생했다면 전초선이 망막에 가까워지는 상태, 전초선이 망막에 가까워지는 상태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난시축이 거꾸로 뒤바뀌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근시성 단난시 상태에서 플러스 050이나 플러스 075를 추가적으로 더 운무한 상태에서 방사선시표 검사에 들어간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그 플러스 050이나 플러스 075에 추가적인 운무를 하지 않았던 그 상태가 이론적으로는 어떤 상태이겠는가를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시성 단난시가 되겠습니다. 내가 문제를 조금 어렵게 설명했을 수도 있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친구는 한번 돌려서 반복적으로 좀 한번 이 문제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문제만 더 풀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정답률이 5명이네요. 발산 광선 속으로 정적 검영법을 시행했을 때 역행이 나타났다. 자, 핵심 키워드는 뭘까요? 핵심 키워드는 바로 정적 검영법이라는 말과 발산 광선 속이라는 말과 역행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 키워드만 가지고 간략한 걸 내가 먼저 설명해 줄 테니까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이것도 좀 많이 설명할 게 있는데, 자, 일단 요거 하나만 설명하고요. 검영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정적 검영법과 동적 검영법으로 나눠지는데요. 정적 검영법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타각식 굴절 검사법, 즉 원거리 굴절 이상도를 평가하는 것을 정적 검영법이라고 얘기하고요. 동적 검영법은 근거리에서 검사하는 검영법을 일러서 얘기하고요. 조절, 레그를 평가하기 위한 검사법을 얘기합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한 10초 정도 줄게요. 자, 시작. 네. 자, 이제 문제를 다 풀었다는 가정하에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핵심 키워드는 세 가지예요. 정적 검용법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지, 두 번째, 발산 광선 속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 세 번째, 역행을 이해하고 있는지. 자, 좀 추가적인 걸 더 설명할게요. 검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얘기했죠. 정적 검용법인 일반적으로 원거리 굴절이 상도를 평가하는 검용법. 동적 검용법, 얘는 조절, 레그를 평가하기 위한 검사법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자, 그리고 이런 정적 검용법을 진행할 때는 또 검사 방법, 그러니까 빛을 비추는 방법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발산 광선 속으로 빛을 이렇게 퍼지면서 들어가도록 굴절 검사를 진행할 수도 있고요. 또는 수렴 광선 속으로 빛이 점차 모아지는 형태로 빛을 비추어서 검용법을 진행할 수 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추가적인 설명을 할 거니까 일단 오늘은 정말 심플하게 일반적으로는 발산 광선 속으로 빛이 점점 퍼지게 이렇게 눈에 비춰가면서 검용법을 진행한다 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뭐 아주 고도근시라거나 아주 고도원시라거나 이렇게 굴절 이상도가 높을 때는 빛을 이렇게 모아지도록 하면서 검사를 진행하는데, 만약에 수렴 광선속을 이용해서 검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책에서 배운 동행과 역행의 관계가 다 반대가 됩니다. 결국 나중에 설명할게요. 어찌됐든 이렇게 빛을 비추는 방식도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된다. 자, 세 번째, 빛을 비추었을 때 나타나는 상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역행이 나타날 수 있고요. 중화가 나타날 수 있고요. 동행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때 우리가 찾아가야 할 정답은 중화가 되겠고요. 이때 만약에 역행이 나타나게 된다면, 역행은 뭡니까? 내가 레티를 왼쪽으로 흔들면 저 안에 망막에서 반사되어 나오는 빛은 어떻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레티의 움직임과, 그러니까 입사광의 움직임과 반대로 빛이 움직이는 걸 역행이라고 하고요. 입사광선과 반사광선이 동일하게 움직이는 걸 동행이라고 한다. 이것도 나중에 추가적으로 좀 더 설명해 줄게요. 하지만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건 역행이 나타나면 마이너스 렌즈를 부과하고 동행이 나타나면 플러스 렌즈를 부과해 가면서 중화를 찾는다라는 개념만 일단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때 어찌됐든 발산광선 속을 이용했고 정적 검용법을 시행하고 있고 역행이 나타난 상태에 대한 옳은 말을 고르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 옳은 걸 먼저 찾아볼게요. 이동식 검용법은 피검사자를 향해 이동하면서 중화법을 찾는다. 이런 젠장. 아까는 뭐 동적 검용법, 정적 검용법만 얘기하다가 했는데 갑자기 교수님이 이동식 검용법 나오는데 이거는 뭡니까? 그렇죠. 이 검용법에 대한 것도 또 아주 복잡한 내용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돼요. 정적 검용법과 동적 검용법을 구분하는 기준은 원거리 검사를 하는 거냐, 근거리를 검사하는 거냐로 구분하는 거고요. 정적 검용법에서도 또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보면 돼요. 자, 이동식 검용법과 고정식 검용법이 있는데요.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검용법은 정적 검용법 얘기하는 거예요. 고정식 검용법입니다. 그러니까 검사자는 딱 이 환자한테 고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빛을 비춰가면서 렌즈를 막 부과하면서 검사하죠. 025, 050, 075 하면서 이렇게 검사하죠. 이게 고정식이에요. 그러니까 검사자와 피검사자 사이에 간격의 변화를 주지 않고 렌즈를 부과해 가면서 중화를 찾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동식 검용법은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중화가 나타날 때까지 레티를 하면서 움직여요. 가까이 가기도 하고 멀리 이동하기도 하고 하면서 중화가 되는 지점을 찾습니다. 그래서 중화가 되는 지점이 최초로 검사를 시작한 검사점보다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에 따라서 검사 결과가 달라집니다. 복잡하죠? 일단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만 이해하세요. 더 나가면 좀 복잡해지니까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문제 풀어볼게요. 자, 정적 검용법을 시행한다고 했고요. 원점이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적 검용법은 일반적으로
67cm의 검사거리에서 검사를 일반적으로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때가 버전스로 환산하면 1.50 다이옵터의 버전스 상태에서, 그러니까 빛을 촥 하고 발산시키는 지점. 그러니까 뭐냐면 무한대에서 오면 무한대에서 원래 레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무한대에서 그 사람의 눈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편의상 이렇게 한 팔 거리인 67cm에서 이렇게 빛을 비추면서 검영법을 진행하는 거예요. 당연히도 근거리에서 빛을 비추기 때문에 빛이 이렇게 퍼지면서 눈으로 들어가겠죠. 여기까지 이해해야 합니다. 무한대가 아니라 근거리에서 빛을 비추니까 당연히 빛은 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의 원점은 만약에 67cm에 이 사람의 원점이 있다면 이 상태에서 이 사람은 중화가 됩니다. 만약에 이 지금 피검사자의 원점이 67cm에 있으면 중화가 나타난다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5 다이옵터만큼의 지금 버전스, 퍼져나가는 버전스에서 검사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만약에 이 상태에서 중화가 나타나면 너무 어렵죠? 마이너스 1.50 다이옵터의 근시안이 됩니다. 그러니까 67cm에서 중화가 되면, 그런데 이 사람이 역행이 나타났다고 하니까요. 역행이 나타나면 아까 내가 무슨 렌즈를 부과한다 그랬죠? 마이너스 렌즈 부과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렌즈를 더 부과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1.5 다이옵터보다 더 높은 근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원점은 검사자의 눈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검사자의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검사자인 67cm보다 앞쪽에 위치하겠죠. 이 피검사자, 안경 착용자의 원점이 여기 어딘가에 있다는 얘기예요. 역행이 나타났으니까. 만약 67cm에서 만약 이 사람의 원점이 있다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중화가 나타나는데 지금 역행이 나타났으니까 67cm보다 앞에 어딘가에 이 피검사자의 원점이 있다. 됐다 어려워요. 그죠? 일단 그렇게 하고 넘어가세요.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이 레티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해 줄게요. 자, 2번. 입사광과 반사광의 움직임이, 레티에서 비춘 입사광과 반사광의 움직임이 서로 어떤 상태입니까? 역행이니까 서로 어떤 상태? 그렇죠. 반대 방향. 그러니까 역행인 거잖아요. 이건 쉽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국시 보러 가서도 이런 건 아주 쉽게 X 표시를 쫙 하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3번. 또 너무 시간이 흘렀네요. 검사거리가 67cm인 경우 1.5 다이옵터 이하의 근시이다. 검사거리가 67cm인 경우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67cm를 버전스로 환산하면 1.5 다이옵터라고 얘기했고, 이 상태에서 지금 역행이 나타났으니까 1.5 다이옵터보다 어떤 상태? 더 높은 근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1.5 다이옵터 이하가 아니라 1.5 다이옵터 이상의 근시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문제를 바꿔서 똑같은데 동행이 나타났다. 그럼 정답이 뭔가요? 1.5 다이옵터보다 낮은 근시이거나 아니면 정시이거나 원시 상태이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게 정답이라고요. 만약에 동행이 나타났을 때 옳은 것을 고르시오 했을 때 정답이 뭐겠어요? 검사거리가 67cm인 경우 동행이 나타났으니까 요 67cm는 1.5 다이옵터 근시랑 똑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5 다이옵터 근시보다 더 낮은 근시이거나 아니면 정시이거나 아니면 원시 상태겠죠.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일단 여기까지 잘 이해 안 되면 내 동영상 좀 이렇게 돌려보고요. 내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이건 조금 더 설명해 줄게요. 자, 일단 4번. 고정식 검영법. 아까 이동식 검영법과 고정식 검영법은 어디서 나온다 그랬죠? 정적 검영법의 두 가지 분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정식 검영법은 뭐? 그렇죠. 렌즈를 부과하면서 정답, 중화점을 찾는 검사법이다라고 얘기했고, 자, 경우 플러스 렌즈로 중화점을 찾나요? 역행인데 역행은 마이너스 렌즈로 찾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요거 2번하고 4번은 확실히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거고 1번, 3번 아마 5번은 조금 애매해서 아마 좀 어려움을 좀 겪을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건 기본적인 검영법의 개념
또 분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고정식 검명법, 이동식 검명법, 정적 검명법, 동적 검명법 이런 내용. 그다음에 검사 거리에 대한 버전스. 예를 들어서 검사 거리를 50cm에서 검사를 했다면 버전스가 얼마입니까? 그렇죠. 2다이옵터죠. 그러니까 만약에 50cm에서 검명법을 진행했는데 이때 중하가 나타났다. 그럼 이 사람의 굴절 이상도는 얼마입니까? 그렇죠. 2다이옵터 버전스에서 중하가 나타났으니까 마이너스 2다이옵터의 근시 아닐 거고요. 만약에 50cm에서 요 발산광선 속으로 정적 검명법을 진행했는데 만약에 역행이 나타났다면 어떤 상태입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2다이옵터를 초과한 이상의 근시 상태가 될 겁니다. 아주 좀 복잡할 수도 있고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 검역법은 정말 할 내용이 되게 많거든요. 또 이런 문제가 납니다. 발산광선 속이 아니라 수렴광선 속,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럼 또 문제가 또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때는 역행과 동행에서 부과하는 렌즈의 부호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수렴광선 속으로 빛을 비추었다는 얘기는 눈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빛을 교차시켜서 눈 안으로 입사시키기 때문에 역행과 동행에서 부과하는 렌즈의 이런 그 부호, 그러니까 렌즈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역행일 때는 수렴광선일 때는 어떤 거? 플러스 렌즈. 동행일 때는 마이너스 렌즈를 부과해 가면서 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뭐 그런 내용만 일단 간략하게 검역법에 대한 정의 정도만 이해하고요. 나머지 혹시 이해 못하는 내용은 추후에 다시 자세히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굴절 검사 그 문제 풀이에 대한 내용 한번 살펴봤는데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또 문제 풀이 진행을 좀 많이 못 나갔어요. 6탈째는 한 10문제 정도 풀이해 보려고 했는데 사실 뭐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하나의 문제가 가지는 그런 의미를 먼저 하나만이 캐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마지막에 풀이했던 그런 검역법과 관련된 문제는 정말 수백 개의 문제가 출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검역법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만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한번 요약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인사강경학 5주차, 1차 시와 2차 시 수업 내용을 모두 마무리하고요. 다음 목요일 날 대면 수업을 할 때 또 나머지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안녕, 고생했습니다.